욕심을 내도 안 주죠. 욕심을 내도 안 준 게 일단 참가자의 완주율이 한 60%에서 50% 정도니까 요번에 사막이 75%라고 하니까 더 힘들 거란 말이죠. 완주가 더 힘들겠죠. 그럼 완주만 해도 60등이야 일단. 그러니까 일단 완주를 해야 돼. 등수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완주하면 60등에서 50등인 거예요. 지금 150대 참가하는데 거기서 완주만 해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실 등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루키 클래스로 처음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등수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건방진 얘기고 완주. 일단 벌금이 있습니다. 한번 위반하면 벌금과 그리고 페널티가 동시에 들어가요. 벌금은 얼마 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벌금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달라요. 리스트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심하면 실격이에요. 과속을 뭐 몇 번 했다 그러면은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뭐 적게는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00만 원짜리.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누적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15분, 20분, 25분, 30분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올라가는 거죠. 웨이포인트를 미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까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떤 그 주최 측의 그 문화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딱 돼 있지 않고, 그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GPS 상법 장치에 SOS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그 골든타임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라오고, 그리고 이제 선수가 부상당해 있다라고 하면 가던 선수가 이 선수를 케어해주면 이걸 누르고 케어를 해주면 이거에 대한 그 점수를 가산해줘요. 스포츠맨 정신이기 때문에. 도핑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또 참가 라이센스가 발급이 안 돼요. 제가 뭐 외국 대회 많이 나가봤는데 도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승을 하거나 뭘 해도 도핑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핑 방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전 세계 스탠다드 교육이 있고, 한국에서도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경기에 나가려면 도핑 방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도핑 방지 교육을 뭐 90몇 시간 이제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아서 국내 KMF에 이제 제출을 했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선수가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거죠. 한국의 모래는 사실 자갈이죠. 한국의 모래는 자갈. 진짜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사막들은 간 내린 그냥 눈 같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고 하는 게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눈처럼 푹푹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막에서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사막의 어떤 그 지형들이 이게 소프트한지 하드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면이 달라지니까. 그래,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이크가 상태가 좋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랠리에 참가하는 바이크들이나 랠리에 특화된 타이어는 따로 있어요. 그 데저트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브랜드에서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지금 국내에는 사막용 타이어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레이싱 팀에서 대회 코스의 어떤 거리나 당일날 거리나 아니면 코스의 어떤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몇 가지로 조정을 해서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장시간 오래 달리다 보니까 타이어가 온로드 타이어보다 더 딱딱해요. 왜냐하면 그 지열이 보통 한 45도 이상이다 보니까 그 지열과 그리고 바이크 이제 달리면서 발생하는 그 타이어 열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가 약하면 녹아내리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타이어 선택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은 레이싱 팀에서 준비를 해주고 있죠. 그 이제 사막 전용 타이어. 기본적으로 항속 거리가 300km 이상은 돼야 돼요. 기본 스테이지가 300km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이크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난됐을 때 그 휴대하고 있는 물 말고 바이크에도 물이 있어야지 이제 24시간 조난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검차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죠. 참가비가 비싼 이유도 그런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이제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거기에다 미리 급유 시설을 만들어 놓죠. 유조차를 대기시켜. 네, 대기시켜 놓죠.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미리 그거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참가 접수를 한다. 그럼 개인 참가 접수를 하면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머신 다 빼고. 다 빼고. 그냥 참가비만. 내가 그냥 참가를 하겠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바이크를 사야 되잖아요. 거기 참가는 바이크를 사야 되고 타이어, 뭐 오일, 뭐 기타의 어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참가비 4천만 원에 바이크 거기 나가는 지금 웍스머신이 지금 4,800만 원이에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그것만 해도 8,8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타이어를 하루에 한 세트씩 써야 되니까 하루 한 세트씩 10일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루 한 세트가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일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500만 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무스 튜브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것도 세트에 앞뒤 세트 하면 한 50만 원 해요. 기본적으로 타이어 값만 1,000만 원이에요. 타이어 값만. 그래서 제가 저런 경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혼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포터 팀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날 따라와서 서포터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차가 가야 되고 거기에 공구가 있어야 되고 그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생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그래서 레이싱 팀에 합류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레이싱 팀은 저 한 사람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케어를 하니까 그게 n분의 1이 돼가지고 금액이 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참가할 때 뉴바이크 2020년식 뉴바이크와 그리고 서비스 지원 그리고 타이어 뭐 기타 케미컬 다 지원받고 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참가비가 지금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크 트러블이 일단 줄어든 거죠. 완주율이 높아진 거고 그리고 경험 많은 팀에서 서포터를 하기 때문에 완주율이 또 더 올라간 거죠. 결국에는 제가 시간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그 수면을 취해야만이 그 다음 회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제가 브랜드가 KTM이 아니라 허스크바나. KTM에서 10년 근무했는데 허스크바나를 타고 나가. 왜? 뭐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90%온 거죠. 이제 앞으로 뭐 한 20여일 대회 참가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마라톤 구간이라고 하면 사실 랠리가 마라톤인데 누가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라이더가 그 랠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라이더가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니까 랠리는 마라톤이 아니래. 마라톤은 하루면 끝나는데 랠리는 계속된대 마라톤이. 그렇기 때문에 랠리하고 마라톤을 비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마라톤이 계속 끝나고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마라톤이니까. 근데 이제 마라톤 스테이지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하루 레이스를 하고 피니시를 하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크를 점검하고 이제 고장이 있는 것들을 이제 교환하고 고장이 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손을 보는 시간을 갖고 그걸 서포트하는 팀이 중요한데 이제 주최 측에서는 어떤 내구성, 바이크의 내구성, 뭐 머신의 내구성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정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스테이지는 하루를 달리고 피니시를 했을 때 바이크에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피니시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 2,000km 이상을 달리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달리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라이더가 트러블 튜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순위권을 염두한 팀들은 그 서브 드라이버가 뭐 타이어를 교체해 준다던가 같은 그 팀원끼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이 바이크에 손을 댔을 때는 페널티가 주어져요. 심하면 실격이고. 실격입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엔진을 교체할 수는 있는데 바이크를 통째로 바꿀 수는 없어요. 바이크를 바꾸는 건 없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도 검차할 때 차대 번호와 엔진 번호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그냥 몰래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한 15일 경기인데 한 7일쯤에 몰래 바꾸면 이 세타 타고 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대 번호나 엔진 번호를 엄격하게 체크하죠.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엔진을 교체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어요. 붙었어. 주행 중에 코스에서 붙었으면 같은 팀에서 누가 끌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왔어. 그러면 와서 엔진을 바꿨잖아요. 그 엔진을 바꾸면 그 엔진을 바꾼 거에 대한 페널티가 한 30분 정도 있어요. 팩토리 라이더한테는 치명적이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거를 자기 팀원이 견인을 해갖고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끼리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든 게 사막 구간을 견인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빠지니까. 그렇지 않은 구간이면 뭐 예를 들어서 리에종 구간, 뭐 마지막에 스페셜 스테이지가 다 끝났어. 근데 리에종 구간에서 퍼졌다.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SS 구간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 RS 구간으로 캠프까지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모래 구간이 없으니까 끌어줄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스페셜 구간에서는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견인을 하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 건강 유무만 확인하고 이제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가 퍼지면 손 흔들고 있죠. 영상에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 흔드는 사람들은 바이크가 퍼진 거야. 그리고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어떤 경미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경미한 트러블을 본인이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선이 빠졌다, 아니면 뭐 연료 호스가 빠졌다 이런 것들은 그 사막에서 그것 때문에 완주를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 능력이 최소한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비 일을 하고 제가 제 바이크는 정비할 수 있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남들보다 조금 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정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작은 규모의 대회나 이제 조금 짧은 경기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세계적인 대회는 아니고 친선 대회나 이런 소규모의 대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랠리의 재미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비싸니까 이제 앱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아직도 오리지널 한 거는 페이퍼로 하는 이유가 배터리 충전 그리고 이제 그 진동에 대한 어떤 내구성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아직도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페이퍼로 하고 있죠. 조금 나아져 갖고 요즘은 형광펜으로 칠하는 건 없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칼라 프린터를 해줘가지고 그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 다카르는 GPS를 휴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최 측에서 주는 것만. 다카르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이제 뭐 그날 이벤트나 어떤 그 대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미디어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미디어 룸에서 올릴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업로드 되고, 다카르닷컴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아마 유럽의 뭐 스포츠 채널에서는 그 계속해서 그 기록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남의 일은 아니죠. 남의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주최 측에서도 그런 어떤 사망에 대한 뭐 그 사전 대비, 뭐 사실 이제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서약을 하고 참가를 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 GPS 항법 장치나 아니면 뭐 이제 코스 루트나 뭐 이제 코스 지형이 바뀌거나 이러면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아니면 뭐 골든 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주최 측에서는 많이 줄였죠. 오랜 경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PS나 그리고 이제 그 헬리콥터의 어떤 그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처리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참가비가 비싼 이유가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의료진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저도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지금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고 있고 그런 대회가 있으니까 사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그 다카르 랠리가 가장 힘든 대회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 랠리를 참가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바이크를 국내에서 타고 있고 알고 있지만,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큰 세상이 있구나. 네, 제가 랠리를 하면서 가장 많은 걸 느낀 거는 그거예요. 혼자 달리잖아요. 혼자 달리고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혼자고 아무것도 없고 피니시를 해야 겨우 몇 명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그 공허함은, 다카르 랠리는 오지를 찾아가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느끼는 그 느낌은 사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아주 그냥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그 욕심, 사실 제가 다카르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가장 큰 거는, 내가 그 월급을 받아서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면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살면서 지금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남들보다 더 뽐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컸어요.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야 돼. 사실 다 보면 그냥 때 되면 학교 졸업하고, 때 되면 취직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아이 낳고, 때 되면 집 사고 차 사고 그래. 그리고 그걸 못한 사람은 뒤처져 있다 생각하고 억울하고 생각하고, 사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인 거죠. 근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고 싶다고 느껴진 거는, 남들이 하기 힘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도전한 것 같아요. 그게 다카르 랠리였던 거죠. 그래서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슬프지 않아. 기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만약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속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맴돌겠죠.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내 걸 나눠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없어.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다카르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다카르를 준비하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면 가는데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합니다. 저도 뭐 사실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국내 대회를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경기를 조금씩 나가면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뭐 태국에서 열리는 랠리나 그리고 몽골에서 열리는 대회를 꾸준히 참가하면서 불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다카르 랠리를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하시고 무엇이든 작은 성공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면 큰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